자료 구조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모던 C++, C++11과 C++14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C++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C++11과 14에 있는 기능들을, 새 기능들을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새 기능 위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C++는 또 꽤 오래된 언어죠. 83년도에 개발된 언어고 C를 확장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을 지원할 수 있게끔 확장을 했어요. 하지만 C++는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만들 때 기존에 돌아가던 C 프로그램도 모두 C++에서 컴파일을 해야 된다. 컴파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83년도에 만들었지만 표준이 제정이 되지 않고 저 만든 사람이 버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위주로 각 그 컴파일러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기능들 추가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어떤 컴파일을 쓰냐에 따라서 C++가 좀 달라졌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프로그램 입장에선. 그래서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88년도에 처음으로. 그리고 2003년도에 두 번째 버전이 제정이 됐고 그것을 C++03이라 그래요. 대부분 아마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C++03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C++11, 14 그리고 17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환경의 변화로 프로그램 언어도 개발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이 돼야 된다. 개선이 안 되면 C++에 대한 호응 또는 사용 그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C++도 끊임없이 개선이 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C++ 커미티, 그 표준화 커미티에서 2011년부터 6년 주기로 C++ 표준을 갱신하기로 했고 중간에 보완 버전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C++11이 03을 획기적으로 바꿔놨고 C++11을 내놨는데 좀 문제되는 요소들이 생기거나 뭐 반응이 안 좋은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완하는 차원에서 3년에 C+14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17이 나왔고 17에 보완되는 버전이 C++20이 나오겠죠. 작년이 17년도니까. 그래서 17년도 챗이 나왔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17에 대해서는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C+11, 14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전마다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무슨 프로그램 경시대회나 이런 국제대회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C++14까지 지원한다. 표준 C++만 지원한다. 그러면 그 표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비주얼 스튜디오만 써와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할 수밖에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뭔지 그리고 표준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C++가 다른 점이 뭔지는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표준을 가지고 활용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표준이 도입됐을 때 변화되는 종류는 기존 언어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데 필요한 새 기능이 있으면 그걸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자체를 바꾸기도 하지만 언어 자체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해당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러 기술들도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집어넣기 어려웠던 기능들이 이제는 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 언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호환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C 플러스 11이 나왔다고 해서 C 플러스 03으로 잘 돌아가던 프로 소스가 C 플러스 11에서는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기능은 안 좋아. 그래서 없앴으면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걸 쓰게끔. 그렇지만 이 옛날 기능은 삭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삭제하는 순간 기존에 그 기능을 썼던 소스들은 다 컴파일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버전 컴파일 잘 된 소스들은 새 버전에서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전업이 되더라도 나는 C 플러스 03만 몰라. 그래서 그것만 쓸래 해도 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개선을 시켜놨는데 더 개선된 걸 써야지.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되어 있던 그런 어떤 문법들은 제거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뭐 간결성이라고도 하는데 효율성, 편리성, 강건성.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나 또 아니면 오류를 줄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성 뭐 이런 거 중요하게 봐도 C 플러스의 철학 자체는 안 변하고 있다. C 플러스의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바의 철학하고 비교해 보면 아는데 자바는 강건성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데 이 기능을 도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는 가급적이면 이 기능을 아예 도입을 안 해요. 근데 C++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새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도입해요. 그게 이제 C++하고 자바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좀 있으면 그 점을 프로그래머들이 잘 활용하면 되잖아. 나쁜 점은 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아요. 근데 자바는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자바의 기본적인 철학은 어떤 기능이 있는데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으면 아예 그 기능을 도입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 11, C++ 14에 있는 새 기능들. 그래서 변수와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C++ 03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equal겠죠. int n equal 0. 뭐 std string fruit equal apple. 그래서 equal을 쓰는 게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괄호.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객체 클래스에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C++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함수 선언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쓰고 싶으면 또 아무것도 없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값을 여러 개를 나열해서 초기화하고 싶으면 중괄호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방법이 무지 많다. 다양하다. 너무 많다. 복잡하다. 그래서 C+11에서는 이거를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중괄호만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다 초기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괄호만 써서 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그럼 이 과거에 이런 건 하나도 못 써! 라고는 못하는 거죠. 왜?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균일된 초기화 방법을 새로 도입했음에도 옛날 방식은 못 써요. 그래서 중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n0 equal 0 대신에 이렇게. 요 빈 것도 요거는 빈 생성자를 홀로 하는 거예요. array equal을 빼고 그냥 옆에다가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제는 다 중괄호만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 C++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 생성자를 부를 때도 중괄호를 쓸 수 있어요. 여기 initialization 그 생성자 옆에 붙는 초기화 목록인데 여기에도 중괄호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괄호.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중괄호를 쓰면 돼요. 중괄호. 중괄호만 쓰고 간혹에는 중괄호를 썼을 때 약간의 그 혼란스러운 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때는 옛날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중괄호를 써서 다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통일되니까. 그리고 이 중괄호를 이용하면 타입 검사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아니죠. C에서. 근데 요거는 에러가 나요. N3에 2.5 하면 에러를 줍니다. 그래서 초기화 요 중괄호를 쓰면 타입 검사를 또 보다 엄격하게 해줍니다. 그런 이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 한 가지 좀 점인데 기존의 C+03까지는 포인터가 특별한 거를 가리키지 않을 때 초기 값으로 또는 나중에 null이라는 값을 대입해 가지고 이 포인터 변수는 의미 있는 걸 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요. 근데 이제 C++11부터는 키워드를 하나 도입했어요. nullptr이라고. 그래서 nullptr. 그래서 이제 이 null이라는 거는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null이라는 거 대신에 앞으로 C++ 쓸 때는 nullptr을 써주시면 된다. 키워드. 변수 초기화. 그래서 변수 초기화는 이제 C+11, 14 모던 C++에서는 중괄호를 써서 통일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중괄호를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C+11부터는 오토라는 걸 쓸 수 있어요. 타입 유추하게끔 만들어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초기 값. 근데 이 오토를 쓸 때는 이제 equal을 쓰는 게 좀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얘를 정수로 안 받아들여요. 얘는 초기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목록을 하나만 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앞에서 요 경우에 1만 하나 쓴 걸로 착각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토를 쓸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옛날 방식 equal로 쓰시라는 거고요. 이 오토는 어디서 처음에는 오토를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쓸 수 있었어요. 지역 변수 오토를. 근데 이게 어디냐? 14부터인가? 이 오토를 리턴 문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리턴 값으로도 오토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초기 값으로부터 오토를 이 타입을 유추해요. 인트로 유추하겠죠. 인트니까. 근데 함수의 리턴 값을 쓸 때는 어디서 유추하냐? 리턴 문을 이용해서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오토는 참조로 타입을 유추하지 않아요. 상수로도 유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토를 쓰면서 상수를 원하면 컨스트를 붙여줘야 되겠고 참조 타입을 원하면 요걸 써야 돼요. 그래서 오토 n=1 해가지고 요거는 참조로 인식하게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참조를 원하면 요거 써주셔야 되고 상수를 원하면 이게 상수인지 변수인지 어떻게 알아? 컨스트는 계속 써주셔야 돼요. 상수, 참조는 오토를 써주시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라이벌 쓰다 보면 타입이 무지 길어. 무지 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내가 그 타이핑 하려고 그러면 실수 많이 하고 어려워요. 그럼 차라리 그냥 오토를 쓰시면 편해요. 그리고 오토를 써놓으면 나중에 뒤에 게 바꾸더라도 싹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내가 정수 쓰다가 더블 써도 코드 자체를 수정 안 해도 돼요.
옛날 int 더블이면 막 뒤에 가서 또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토로 통일됐으면 그냥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를 선언할 때 C++ 03까지는 const 키워드를 썼어요. 근데 C++ 11부터는 const expr이라는 걸 또 추가했네요. 참 그래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입을 했어요. const expr. 그래서 const의 의미와 const expr 의미가 좀 달라요. const의 의미는 해당 변수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const expr은 좀 달라요. 해당 표현식은 컴파일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냐? 자, 여기 봅시다. const int n1 10, const expr int n2 10 했어요. 두 개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다음부터는 n1, n2는 수정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타나.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나타나요. const int n1 equal n 하면 이 현재 n 값을 n1은 초기화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n1은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에러가 나요. 왜? n이 뭐가 될지 몰라요. n은 변수죠. n은 변수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const expr로는 초기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조금 또 달라져요. 그래서 const expr이라고 그랬어요. 이 함수를 리턴 값을. 그럼 팩토리얼을 딱 했어요. 그리고 n 팩토리얼 10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const int n 팩토리얼 10 하면 되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팩토리얼 10 하면 10 팩토리얼을 언제 계산하냐면 실행 시간에 계산을 해요. 함수 호출이니까. 근데 const expr 써놓으면 10 팩토리얼 언제 계산해요? 실행 시간에 계산 안 해요. 언제 해요? 컴파일 시간에 해줘요. 여기 10 들어가면 10 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실행 시간에 컴파일 시간 계산해서 이 값을 10 팩토리얼이나 상수 그 결과 값으로 바꿔줘요. 최적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들 우리가 팩토리얼 n을 계산하는데 변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도 있지만 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도 있어요. 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컴파일 시간에 실행 시간에 계산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뭐예요? const x를 붙여놓으면 상수가 들어오면 걔는 언제 계산해? 실행 시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계산해.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C++는 이 최적화를 하는데 되게 그런 거니까. 이런 것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어떤 함수 호출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안 하니까 속도는 늘어나겠죠. 성능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nst expr. const expr는 우리가 붙여줘요. 함수에 붙여주는데 붙여주면 얘는 언제 컴파일 때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변수가 팩토리얼 n 하면 문법으로 나겠지만 다른 데 팩토리얼 n 오면 그거는 컴파일 시간에 안 하죠. 실행 시간에 하죠. 근데 팩토리얼 20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컴파일 시간에 해요. 그래서 그 20을 바꿔놓겠죠. 정수값으로. 그게 const expr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변수와 관련된 얘기는 자 초기화를 통일시켰다. 오토라는 게 있다. const expr라는 게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열거형으로 넘어갈게요. 기존의 열거형은 이렇게 돼요. enum color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부터 온 문법이에요? C부터 온 문법이에요. C, 옛날 C부터 따라온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red, green, blue라는 식별자는
광역적인 이름을 가지게 돼요. 다른 데서 못 써. 그건 또 싫죠.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싶어 해요. 모호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자바는 뭐 패키지 도입하고 모듈도 도입하고 뭐 오버로딩도 되고 막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C++11부터는 요 열거형 사이에 클래스라는 이름을 그 키워드를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요거 넣게 되면 이제 얘 이름은 요 열거형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다른 데서 또 레드, 그린, 블루라는 키워드를 식별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바처럼 돼요. 칼라 땡땡 레드. 앞에다가 열거형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왜? 이 이름은 이제 여기로 제한되니까. 이게 훨씬 좋죠. 여기 쓸 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이 레드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상수 레드고 이 레드와 이 레드는 다른 거예요. 이 열거형 안에 있는 레드를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 붙여줘야 돼요. 땡땡. 땡땡을. 이 땡땡이 그거잖아요. 스코프 레졸루션 해주는 연산자니까 요때 씁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 점 쓰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오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int 대신에 다른 정수 타입으로 하고요. 자동으로 정수도 변환이 안 돼요. 이 강건성을 자바 스타일로 간 거예요. 이런 변에서는 이런 거를 옛날에는 다 자동적으로 막 해주는데 편하니까 이거 실수일 수 있고 뭔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의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타입 변환을. 그래서 요거를 가시 영역 제한형 스코프 영어로 뭐라 했다. 하여튼 이런 새로운 열거형이 C+11부터 도입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C++에서 열거형 쓸 때는 요 스타일로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가시 영역 제한형으로.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타입 def를 C에서는 엄청 많이 썼어요. 타입 def를 C에서는. 근데 C++에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타입 def를 이제 종종 많이 써요. 긴 이름을 짧은 이름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std 벡터 더블 벡터들은 그냥 더블 벡터라는 이름을 쓰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더블 벡터 dv 하면은 벡터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제 C+11부터는 using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equal 기호를 쓸 수 있어서 using int vector equal 이렇게 int vector. 얘가 좀 더 가독성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타입 def보다. 타입 def는 이거 쓰고 이제 얘가 얘를 대시하는 거죠. 근데 얘는 클리어하게 int vector equal을 이렇게 놨어서 얘가 얘를 대시하는 거죠. int vector iv. 그래서 using을 타입 def 대신에 이제 C+11부터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반복문 변한 게 없는데 이제 그 for each 포문이 들어왔죠. C+11부터는 for each. 그래서 배열이든지 또는 클래스의 벡터라든지 컬렉션 타입들 그런 것들은 이 for each 포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 컬렉션 타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요 타입의 요소 하나씩이 여기에 대입되는 거죠. n. 그럼 이거 n을 1, 2, 3, 4, 5로 출력하겠죠. 자바에도 이게 있죠. for each 포문이 있어요. 있는데 C++는 하나 더 갈 수 있죠. 뭐가 돼요? 여기에 참조를 할 수 있어요. 참조를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다 바꿀 수 있죠. 그냥 여기다가 n equal 1 하면 아무 의미 없죠. 변수 n만 계속 1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안 바뀌죠. 근데 참조로 받아버리면은 n equal 1 하면 다 바뀌어요. 참조. 그래서 for each 문이 있는데 C++는 모두 된다? 참조까지 이제 참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오토를 쓰면 얘가 바뀌더라도
요거는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int인데 여기 int 썼으면 더블 썼으면 여기도 더블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오토를 쓰게 되면 안 바꿔줘도 되잖아요. 요거는. 여기 위에 더블 바뀌면 자잘로 더블로 바뀌겠죠. 근데 이 for each 문은 색인을 우리가 안 쓰는 거죠. 색인이 필요하면 저걸 쓰면 안 되겠죠. 옛날 전통 for문을 써셔야 되겠죠. 그리고 for문 배열에서 처리할 때에는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안 차 있어. 용량이 10인데 5개만 차 있어. 사이즈만큼 반복해야 돼. 그럼 얘는 안 되겠죠. for each for문은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을 해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배열의 경우에는 이 for each for문을 항상 쓸 수는 없고 배열이 꽉 차 있을 때 색인이 필요 없을 때 쓸 수 있고요. 나머지 컬렉션 타입들은 늘 내부적으로 사이즈 갖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사이즈만큼 벡터에 5개 조작 놓으면 5번 반복을 하겠죠. 템플릿. 그래서 범용 메소드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템플릿을 쓰는데 옛날에는 템플릿 쓸 때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클래스라는 키워드 썼어요. 근데 클래스라는 키워드 쓰니까 약간 혼동스러운 거예요. 객체 타입만 되나? 원래는 클래스 T 해놓고 여기 앞에처럼 int 오고 원시 타입도 올 수 있고 T에 객체 타입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타입 네임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템플릿 쓰실 때 클래스라고 쓰지 마시고 타입 네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클래스 써도 되죠. 왜? 제거 못하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가요. 그래서 lookup 하는데 요 벡터에 요 키가 있으면 true 주고 없으면 false 주죠. 그렇죠? T. 템플릿 만드는. 이게 범용 메소드죠. 범용 메소드. 자, 이제 객체 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앞에는 이제 객체 제한하고 상관없는 문법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객체 제한 관련 있는 문법인데, 예전에는 명백한 초기화라는 게 없었어요. 자바는 이게 원래 int equal 0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바를 강의할 때는 두 가지. 멤버를 네 종류를 한번 그냥 이렇게 자바에서 한번 보면, 자바 안 배웠구나. 괜찮아. 한번 그냥 봅시다, 그래도. 그, C++은 배웠으니까. C++에서도 예를 들면 스태틱 멤버다. 스태틱 멤버는 객체 멤버가 아니라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멤버예요. 공유하는 멤버예요. C++에서 이제 파이널 안 쓰고 컨스트 쓰겠죠. 컨스트. 근데 똑같이. 그러면 max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10이라고 초기해놓고 스태틱을 썼어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게 A라는 클래스면 A라는 객체를 100개 만들었다. max는 몇 개 존재해요? 한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을 공유하는 상수가 돼요. 얘는 컨스트인데 x인데 초기화 안 해줬어요. 초기화 안 해주면 어디서 초기화할 수 있어요? 생성자에서 해주는 거예요. 생성자. 이 얘기는 상수는 상수이지만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상수예요. 예를 들면 학생의 입학 연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는 입학 연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걔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생성자에서 받아야 돼요. 이 두 개의 변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얘 두 개는 컨스트고 상수고 변수예요. 변수인데 얘는 이퀄을 0 해가지고 여기서 초기화해버렸어요. 천원과 동시에 조기처럼. 그럼 뭐예요? 모든 객체들이 0으로 초기화된다라는 거예요. 0으로 초기화된다. 시작될 때는 무조건. 모든 애들이. 뭐 예를 들면 학생은 모델을 하는데 모든 애들은 시작과 동시에 다 1학년이 돼야 된다. 그럼 1로 초기화할 수는 있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편입생은 3학년이니까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모델링하는 거예요. 얘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객체마다 다양한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초기화해 또?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생성자에서 안 해요. 그래서 C뿔도 없었어, 그게. 없었는데, 이제 11부터는 여기다가 초기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초기화하면 왜 초기화하냐? 요 이유예요. 요런 이유. 즉, 초기화를 해서 이 밸런스라는 건, 은행 계좌는 만들면 어떤 객체든지 다 0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를 읽으면, 아, 그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별도 뭐, 문서화 안 해도. 시작할 때마다 좀 다른 값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안 합니다. 여기다 초기화 안 해. 어디서 해? 생성자에서 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퀄로 디폴트라고 씁니다. 이 디폴트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네 가지. 우리가 멤버들을 모델링 할 때 이 멤버는 상수인지 변수인지. 상수인데 모든 동일한 객체들이 똑같은 값을 유지해야 되는 상수인지. 그럼 스태틱으로 가야 되고, 스태틱 안 가면 어떻게 돼? 공간 낭비되죠. 근데 상수이지만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예요. 그럼 스태틱을 써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컨스트로는 가야 돼요. 그리고 변수들도 일반적인 멤버 변수들도 얘네들이 초기화를 늘 똑같은 값으로 모든 객체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아닌 경우에는 방법은 생성자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단정지어 초기화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C++이 자바하고 조금 다른 점은 C++은 여기 C++은 그 기본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 이퀄 0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약간은 자바랑 달라요. 달라지는데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퀄 0 쏘면 안 돼. 왜? 디포짓 해버리잖아. 근데 예를 들면 100이라는 거는 100원을 통장을 만들고 100원을 입금한 거죠. 그럼 100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100이야 찍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기화는 0으로 되고 디포짓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줘야 되는 생성자에서. 이걸 만들어주더라도. 이퀄 0 하면 하나 이 이퀄 0 되면 이게 중복되는 거죠. 없어지죠. 이퀄 0 되면. 근데 0이 됐을 때 0원을 입금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구분해 쓰고 어쨌든 C++에서는 이제 자바에 있었던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게 된다. 그럼 명백한 초기화 할 수 있으면 언제 쓰냐? 요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기본 생성자에서는 요걸 호출해요. 더 무명. 이름을 내가 안 지어주면 무명이라고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주어주면은 그 이름으로 세팅을 해줘요. 근데 이 세팅할 때도 여기다가 name equal name 이런 식으로 this name 뭐 name 안 하고 요 목록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name. 여기는 이름이 달라도 구분이 돼요. 이쪽에는 변수가 올 수 없어요. 매개 변수가. 여기는 매개 변수가 우선 되겠죠.
그래서 name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를 불러요. 근데 이렇게 이 자바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 텐데 C++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이유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equal 무명 해놓으면 내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name이 뭐가 돼? 무명이 되겠고, 뭐 미미 하면 미미로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강아지 이름이.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 잘 보시면은 이제 좀 무거운 거를 전달할 때는 call by value로 전달하지 말고 call by reference로 전달하고, 그때 안에서 수정될 필요가 없으면 앞에다가 const 붙여주고, 그게 이제 C++에서 잘 프로그램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없어도 돼요. const 없고 요거 참조 없고도 다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성능적으로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fault delete. 그래서 equal default, equal default, equal delet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 자바 뭐 비슷한데 C++은 내가 어떤 걸 정의 안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요. 내가 안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소멸자를 정의 안 했다. 얘를 안 했다. 얘를 안 했어요. 얘는 안 했으면은 소멸자가 없는 게 아니라 소멸자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생성자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경우 봅시다. 여기에 이거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수 받는 거 하나 있죠. 그러면 이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공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기본 생성자가 제공이 돼요. 그럼 얘 하는 거랑 이거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 equal default는 내가 시스템에 제공해 주는 걸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폴트를 쓰면서 요걸 보시면 확실히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정의 안 했어요. 소멸자. 그럼 소멸자 제공해 주죠. 근데 그 소멸자가 버추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버추얼이 안 돼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버추얼 가상함수 소멸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에서 쓸 때는 잘못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모델링 할 때는 소멸자들을 버추얼로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다른 거죠. 디폴트는 디폴트인데 뭘로 했어요? 버추얼로 했어요. 이 경우도 만약에 내가 얘 두 개 없다. 그럼 기본 생성자가 제공이 돼요. 근데 그 기본 생성자가 접근 권한이 뭘까? 제공된 기본 생성자의 접근 권한이. 기본 생성 접근 권한이 퍼블릭이겠죠. 근데 내가 디폴트 기본 생성 만들고 싶은데, 디폴트 쓰고 싶은데 퍼블릭이 아니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equal default하고 여기로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 생성자가 프라이빗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었으면 퍼블릭이 될 텐데 이렇게 가면 프라이빗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즉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 속성하고 혹시 다른 거를 원하는데 몸체는 내가 구현하기 싫어, 아니면 빈 메소드를 쓰기 싫어,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equal default를 쓰는 게 있다. 자, 이 디폴트의 반대는 delete예요. delete는 뭐냐면은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요 함수는 equal 연산자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equal 연산자도 내가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산자는 어떻게 그 내부적 구현되어 있을까요? 내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이쿠루 연산자는 스튜던트 S1, S2가 있는데 나중에 S1, S2 이게 되는 거죠. 이때 대입 연산자를 써요. 내가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입을 하죠? 여기 있는 값을 일로 옮기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샬로우 카피를 합니다. 요 객체가 여기 막 데이터가 있어. 여기 있어. 얘를 여기로 대입해.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여기로 옮긴 거예요. 메모리를 덤프한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덤프해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죠. 똑같은 걸 가리키게 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그래서 그런 애예요. 근데 내가 걔를 쓰지 마라. 이퀄 딜리트를 딱 해놔봐요. 그러면 이제 못 써요. 그러면 S1 이퀄 S2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법 오류가 납니다. 못해. 이 대입이 안 돼. 그래서 딜리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건데, 왜냐면 대입해야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대입하는 것 같은 것들을 못하게 막고 싶다. 그러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 해놓을 수 있어요.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하면 뭐가 안 될까요? F 함수가 있는데 student 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F1, F2는 student 그냥 S로 돼 있어요. 그러면 F1 S1, F2 S1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돼요. 복사 생성자를 내가 딜리트 해놨어. 못 쓰게 막아놨어.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S1을 S 객체로 복사를 해요. 얘는 뭐야? 참조야. 주소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복사 생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이거 못하게 막아놓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이때도 기본적으로 내가 안 만들면 뭘 해요? 샬롯 카피를 해요. 근데 이거 싫어. 이렇게 하지 마.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 하는데 내가 혹시 나는 늘 참조로 보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 만들어 놨을까봐 내가 딜리트 해놓으면 문법으로 검사를 해줘요. 그거 딜리트 돼 있는데. 그래서 디폴트 딜리트. 디폴트는 내가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스템에 제공하는 거 그대로 쓰겠다. 딜리트는 시스템에 제공하는 걸 안 쓰겠다. 안 쓰겠는데 내가 새로 정의하겠다. 그럼 딜리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지. 그쵸? 근데 이 딜리트 하겠다는 나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딜리트를 하게 되면 특정한 기능들 안 되니까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돼요. 내가 막 딜리트. 아무거나 딜리트 할 수 없어요. 아무거나 디폴트 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그다음 복사 대입, 소멸자 6개. 6개는 시스템에서 내가 정의 안 하면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요. C++를 제가 싫어요. 그것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제공해줘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성이 있으면 제공 안 해줘요. 그리고 뭐 이동 생성자는 복사 생성이 있으면 제공 안 해줘. 머리 아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딜리트 할 수 있다. 디폴트 딜리트. 시간이 또 됐네. 그래서 그 다음 거 explicit는 조금만 쉬었다가